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때 그런 폭발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해야 하고 네, 가장 궁금했던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 지뢰 불발탄 제거 사업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인 건 알겠는데요. 이거 위험하진 않습니까? 한데요. 저희 네. 이제 위험한데 네. 저희 사업은 지뢰 불발탄 제거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뢰 불발탄의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그 위험 인식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전체적으로 전국 국토에 어떻게 베트남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이 제거되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역량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통계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통합적인 사업입니다. 베트남의 수원기관인 베트남 국가지뢰센터와 그리고 베트남 군대, 그리고 베트남의 그런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는 노동보훈사회부, 그리고 사업 현장에 해당하는 우리로 따지면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민위원회, 네. 지방의 인민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뢰 사업을 하고 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업무 중에 이런 지뢰 관련 사업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지뢰 업무는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네. 아까 부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페루에 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처음 했었다는 거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듣고 있고, 아무래도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늘 설명 저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이런 사업은 그 지역이나 국가의 또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도 소장님 군대가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부이나 군대에서 제거를 직접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도는 혹시 없나요? 물론 있었었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군인이 해당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려는 작업을 1975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중앙 조직에서 그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었고, 그리고 1999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그런 지원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그 지뢰 제거 사업을 도와왔는데요. 역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꺼번에 정보가 관리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차원이 있었었고요. 근데 저희 사업이 조금 이제 큰 규모로 최초로 그 국가지뢰센터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지난 3년간 이제 열심히 해온 결과 저희 그 국가지뢰센터가 리드를 해서 지뢰 활동 관련 품질 관리 그런 법 제도를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 제도가 국제 수준에 맞게 이제 개정이 되고 관련 인력들이 훈련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의 그렇게 기관들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뢰 관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뢰와 불발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뢰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에겐 좀 낯선 영역이거든요. 그럼 접근법도 다 다른 건가요? 이제 그 지뢰를 탐지하고 발견해내는 과정까지는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뢰나 불발탄인지 그 특징에 따라서 그거를 제거하고 꺼내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훈련된 그런 인력이 보호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국제 수준에 맞춰서 지뢰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염이 된 토지를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구역의 활동 구역을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탐지를 먼저 하고요. 탐지를 할 때는 저희가 그 논 테크니컬 서베이하고 테크니컬 서베이라고 부르는데 비기술적인 탐지와 기술적인 탐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요.
네. 비기술적인 탐지는 그야말로 그 마을의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서 제보에 의해서 오염 지역을 발견을 해내고 네. 그 오염 지역을 다시 이제 구획별로 나누어서 이제 전문 장비를 가지고 지뢰 탐지, 메탈을 탐지하는 그 지뢰 장비를 가지고 훈련된 그 기술자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탐지를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수습하고 대처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이렇게 출동해서 이렇게 직접 대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미리미리 수색해서 예방에 나가고 이렇게 제거를 하신다는 것까지 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직접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직접 이렇게 지뢰나 불발단을 제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능숙하게 또 자신 있게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딱 접하게 됐을 때 그때는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코이카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사업이 진짜로 시작된 거는 2018년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서로 하면 서로 무슨 얘기인지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은 뭐 그런 네, 상황이죠. 수준이고요. 사실 이 사업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정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닌데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 해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베트남 정부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그 현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저희가 확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그 외부의 지원은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뢰 사업과 관련해서 그럼 주변 국가들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주변국 지원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정부 차원에서 2019년도에 한 메콩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아세안 5개국이 정상들께서 그 5개 국가의 외교 장관들끼리 그 만나셔서 개발 협력 MOU를 체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 협력 MOU 체결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메콩의 미래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 코이카 차원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에 그 지뢰 없는 그런 평화로운 농촌 마을을 만들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목표로 해서 지뢰 제거 사업이나 그리고 그 후속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 사업 등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베트남뿐만 아니라 주변의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이미 지뢰 제거 관련 그리고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부터는 미얀마에도 유사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소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영국발 그리고 인도발 변이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봉사단을 전부 다 귀국을 시켰다가 사실 베트남은 원래 좀 상황이 괜찮아서 연내 파견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무소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베트남 측으로부터는 봉사단 재파견에 대한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 대사관과 협의도 그렇고 본부와 협의도 그렇고 재파견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일매일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는 사실 특별 입국 허가 절차를 받으면 특별 입국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발표가 나기를 호치민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국제선의 착륙을 전면 중단한다.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게 언제 또 해제가 될지 모르고 아무래도 지금 베트남이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행정력이라든지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라든지 이게 아직은 그래도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해외 유입을 다 받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차질은 비단 베트남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럼 비슷한 건지, 그렇다면 이 코이카의 대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베트남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이카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44개 사무소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희가 비상안전 연락망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인도발 등에 대한 변이자 현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출장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전체 경영진이 다 같이 참석하시는 그 비상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사업별로 실제 정말 꼭 파견에 가도 되는지, 그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한 다음에 정말 건건히 사안별로 다 모니터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도 이렇게 항상 또 잘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베트남 사업소에서의 부소장님 계획이나 또 현재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하실 이런 사업,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2018년 여름부터 베트남 사무소에 근무를 해서 사실 이번 여름에 한국 본부로 돌아갑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소개드린 지뢰불발탄 사업이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인데 그 사업의 종료를 못 보고 가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메콩 평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지뢰불발탄의 후속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그 지뢰불발탄 사업 1차 사업에 이어서 2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베트남 사무소에서 주력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베트남의 국가 경제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혁신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사업과,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 제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사업, 이렇게 교육 사업과 거버넌스 사업을 주력 분야로 합니다. 근데 이 밖에도 균형적인 국토 개발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중부 지역의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나 지속 가능한 도시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할 예정이고요. 1차 사업에서 했던 그 전통적인 지뢰불발탄 사업에 더 합쳐서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더 확장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1차 사업을 해보니까 일단 오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좀 더 통합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계시는 코이카 베트남 사업소의 조정명 부소장님 만나 뵀는데요.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고희석 전문위원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원조 사업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실행이 되고 있었구나. 참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셨구나. 깊이 있게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유상 원조와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적 개발 원조 이야기 현장에 보다.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문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